북미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다음 달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접촉에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선 내일부터 양측의 의전, 경호 실무진이 논의를 시작합니다. 북한 김창선 서기실장이 오늘 밤 늦게 싱가포르에 입국하고 30명 규모의 미국 실무팀도 오늘 현지에 도착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인 판문점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들을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 방법과 전체적인 비핵화 시한 등을 놓고도 북미 양측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의 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미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성사 여부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호텔 공사 현장 노동자 등에게 막말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11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사실상 연중 무휴 영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열도록 본사가 사실상 강제했고 본사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도 작성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논란을 불렀던 법원 컴퓨터에서 파일 400여 개를 확보하고도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공개 파일 가운데 일부 문건 제목에는 세월호, 하야 같은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를 썼던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를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코피에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암에 걸렸다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진 측이 교환해주고 있는 새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 중인 가게 앞에 돌덩이 수십 개와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 쌓은 건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어디서 볼 텐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표 이후에 아직 그날 한다고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본격 시작됐습니다. 실무 협상은 투 트랙으로 이어져 있는데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 협의는 판문점에서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정상의 경호와 의전을 담당할 북미 협상팀은 내일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긴박하게 진행 중인 협상 내용을 현장을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판문점에서 가까운 통일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나한 기자,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바로 통일대교 앞인데 판문점 소식이 오늘 하루 종일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네, 이곳 통일대교를 건너면 판문점까지는 9km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이 앞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판문점 통일각에서의 회담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양측이 보안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전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단이 통일대교 쪽으로 지나가긴 했습니까? 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내려올 때처럼 보안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우회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8시 30분쯤부터 이곳을 지켰는데요. 이 언론의 차량이 공개되고 취재진이 몰릴 것을 의식해서인지 이 차량 번호 001을 단 미국 대사관 차량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한미연합사의 고위 관계자가 탔을 것으로 보이는 그 관용 차량과 다른 군용 또는 일반 차량들은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예, 관용 차량, 군용 차량 또한 일반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는 뭐 그렇게 일상적인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그것이 이례적이라면 거기서 무슨 상황이 있을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혹시 더 일찍 들어갔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일반 차량을 타고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통일대교 입구에는 바리케이드가 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교로 진입하려는 모든 차량들은 옆길로 빠져서 건문소를 지나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7시부터 이 검문소에서 근무를 했다는 한 군 관계자가 저희에게 자신이 근무를 한 이후부터는 대사관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안을 중시하기 때문에 김 대사가 다른 일반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보안을 중시했다면 대놓고 대사관 차량을 타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며칠 전에 보안상의 이유로 정상회담 때 평소에 안 타던 은색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 접촉이 열린 거는 그 자체는 확인이 됩니까? 저희가 외교부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도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미 실무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게 보안을 아무래도 강조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실무 접촉을 기정사실화했고 또 다른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신들도 적어도 내일까지는 접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도에 나가 있는 김나한 기자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경호 분야 실무 접촉이 진행됩니다. 현재 유선희 기자가 지금 특파되어 있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오늘 주 싱가포르 북한 대사관도 상당히 바빠졌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북한 대사관 건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고층 건물의 15층이 북한 대사관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시작이 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 혹시 북한 대사관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보고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당장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실제로 오늘 내일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네. 좀 일이 바쁘고 하니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없으나 만나서도 네.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좀 그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 오늘은 좀 바쁘세요? 예. 네, 이렇게 인터뷰는 완곡하게 거절은 했지만 상당히 좀 친절하게 대응을 했는데 지난 2주 전에 저희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 상당히 경계를 하고 조심하는 모습보다는 상당히 태도가 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대사관이 이렇게 바쁘다는 것은 싱가포르 현장에서도 이제 일정, 의전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북한과 미국의 실무 접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조 헤이긴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또 비슷한 시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일가의 직사로 알려진 김창선 서기실장이 베이징을 거쳐서 이쪽 싱가포르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창선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자정쯤에 이곳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계 이후에 직접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곳 북한 대사관도 그런 움직임에 맞춰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북미 협상단이 모두 싱가포르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곳에서 접촉을 할까요? 네, 현지에서는 이곳 북한 대사관 근처가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 직접 돌아다녀 본 결과 여러 명을 수용해서 조용하게 회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대사관 건물 바로 뒤쪽에 보이는 저 동그란 건물이 바로 싱가포르의 대법원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구시청을 지나서 세모 모양의 건물은 이제 싱가포르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이곳이 바로 행정과 상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회담들이 이곳에서 열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마리나 샌즈 베이는 북미 회담이 만약에 이곳에서 열린다면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유력한 장소로 거론이 되는 곳입니다. 내일부터 열릴 수 있는 이 실무 접촉 같은 경우는 의전과 경호를 논의를 하지만 사전 답사의 성격도 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접촉이 어느 장소에서 열리느냐 이것을 확인이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어느 쪽에서 열릴 수 있을지 그 윤곽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유선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각에서 어제부터 진행된 북미 간 사전 실무회담에서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비핵화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른바 디테일 싸움이 시작되는 것인데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에 회담이 열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결국 판문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이 디테일에서 어긋난다면 정상회담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북미 간 판문점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북한 내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부터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외국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규모도 최대 60개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반출 방식과 관련해선 여전히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대로 북한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방법 등에는 북한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IAEA를 동시에 초청해서 북한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 핵 반출에 동의한다면 그 대가인 체제 보장도 조기에 이뤄지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가장 가시적인 조치로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가 거론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이렇게 의제를 놓고 맞대면 중인 북미 양측 대표는 주한 미국 대사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성김 주 필리핀 대사 그리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가를 싸움을 맡은 성김과 최선희가 누구인지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김 주 필리핀 대사는 미국 국무부 내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필리핀 대사가 북미 정상회담 의제 협상 리더로 발탁된 이유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대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육자회담 특사, 주한 미국 대사 등을 맡으며 한반도 전문가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2008년 6월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당시 현장에 있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북핵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북측 대표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온 것은 다소 의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4일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난한 최 부상의 담화가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정권에서 신뢰를 받는 외교관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그는 최근 부상으로 승진하면서 북미 접촉 실무를 맡아왔습니다. 최 부상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교 엘리트로 지난해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강조하던 당시 대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전제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김 대사와 최 부상은 2005년 육자회담 당시 양측 대표단으로 참석해 얼굴을 익힌 바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서 실무회담을 판문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주목하라,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양국 간의 협의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실무회담이 진척되면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 측 대표단이 북한 당국자들과 판문점에서 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 실무팀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나는 북한이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는 걸 굳게 믿는다며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회담을 낙관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주목하라,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미국과 세계가 안전해지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실무회담이 진척되면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과 만날 것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회담 준비를 총괄하고 있어 김 부장과 의제 조율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장도 비핵화와 같은 원칙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상원에 출석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대북 안전보장도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아직 북미 정상회담조차 확정이 되지 않아서 조금 먼 얘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회담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북미 3자 회동은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보장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남북미 3자 회동을 첫 번째 보상 조치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북한 체제 보장 방식의 하나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문 대통령은 남북미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첫 번째 이행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미 3자 회동을 통한 종전선언을 단순한 선언적 이벤트가 아니라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보장에 확실한 안전핀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다만 청와대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우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합니다. 미국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다만 아직 동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지난 26일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는 되살아났지만 양측의 신뢰가 쌓일 때까지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괜한 오해로 중재 역할이 어려워질까 봐 추측성 기사들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측의 회담 계획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토요일 오전에 미국 쪽에 통보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뿌린 겁니다. 일부 언론이 미국과 사전 협의한 흔적이 없다며 사후 설명서를 보도하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JSA를 통과해 접경 지역을 넘어가면서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3일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등 국정원 요원 3명이 평양을 방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선을 긋는 건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 돌입하고도 여전히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는 현재 북미 관계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가면 자칫 우리 정부가 북한이나 미국의 오해를 살 수 있고 이게 북미 회담 성사와 성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언론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 대화는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본궤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주말 회담장에도 나타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북 대화의 전면에 나선 건 평창 올림픽 때입니다. 이후 100여일 동안 남북 사이에 있었던 중요 행사 때마다 김 부부장은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훈 김영철의 정보라인이 엉켜있던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찾았다면 이후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데선 김 부부장의 역할이 컸던 겁니다. 특히 김 부부장은 남한에 다녀간 뒤 청와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고 이후 긴가민가했던 오빠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였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실제 김 위원장에게 김 부부장은 단순한 동생 그 이상입니다. 첫 등장 때부터 특사로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이후 정상회담 때마다 김 위원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고위급 회담 돌연 연기 이후 주춤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김 부부장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첫 방남 때 김 부부장과 신뢰관계를 쌓아둔 게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나아가 북미회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일본은 그동안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소외감을 감추지 못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북미 회담 실현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어제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하자 아베 총리는 유감스럽지만 판단을 존중하며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번엔 꼭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問題の解決に資する会談となるよう、米朝首脳会談の実践を強く期待をしております。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물론 대량 파괴 무기를 제거하고 납치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제재 완화 등 보상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노타로 외무장관은 실제 한 강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정말로 폐쇄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교묘한 제재 회피를 막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최대한의 압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귀국한 아베 총리는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회담 논의 국면에서 소외됐던 일본의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속사정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대표와 일부 지방선거 후보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대학생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한국당 후보들은 대표 개인 의견일 뿐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균관 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할 생각이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중국과 연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습니다. 남북회담에 나오고 미북 회담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제재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이 위장 평화쇼를 하고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위장 평화쇼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판문점에서 조용필이 불러갖고 노래하고 생쇼하는 거 보세요. 그게 생쇼할 자리입니까? 과거 정부가 정상회담 이후 지원한 돈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라며 퍼주기 프레임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한국당 후보들은 대표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주말 남북회담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오전에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막말과 폭행 혐의입니다. 오늘 이 씨까지 경찰에 불려가면서 대한항공 일가 세 모녀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잇따라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명희 씨가 땅을 쳐다보며 천천히 걸어옵니다. 포토라인에 선 이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을 회유했느냐고 묻자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이 씨는 인천에 짓던 호텔 공사장의 노동자와 자신의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가 지난 2014년 호텔 공사장에서 직원의 팔을 잡아 끌고 등을 밀치는 영상이 공개된 뒤 경찰은 피해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이 얼마나 자주, 어떤 수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상습 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일부 피해자들은 이 씨가 가위나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경찰청사 앞엔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와 이 씨의 갑질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 불려나간 이명희 씨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폭로는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흔히 하는 말로 글로벌한 갑질이었다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현지인들이 드나드는 호텔 로비에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국내에서 했던 막무가내식 행동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벌어진 이명희 씨의 갑질을 증언한 건 대한항공 LA 지점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입니다. 처음엔 보복이 두렵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설득을 거듭하자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이명희 씨가 현지 고급 호텔 로비에서 행패를 부렸을 때라고 합니다. 좀 멀리 주차를 했다고 이명희 씨가 쌍욕을 했다. 소리를 지르고 짐들 다 던져버리고. 화를 못 참은 이 씨는 호텔 정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조 회장 부부는 대한항공의 LA 현지 호텔이 신축 공사에 들어가면서 다른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행패 부리는 장면을 외국인들도 보고 있었지만 이 씨는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였다고 합니다. 현지 직원들은 이 씨 등 조양호 회장 일가가 출장은 물론 개인 휴가를 올 때도 꼼꼼하게 일정을 챙겨야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경비 역시 회사 돈이 쓰였다는 제보도 이어집니다. 지점의 카드로 음료수부터 해서 그런 것들 다 미리 사서 냉장고에 다 넣어놓고요. 대한항공 현지 직원들은 회장 일가가 어떤 음료수를 마셨는지까지 확인해야 했다고도 말합니다. 나중에 호텔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 어떤 걸 마셨는지 다 기록한 다음에는 이제 잘 마시는 거로만 준비해놓고.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시작된 이런 을들의 반격은 사회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치킨업체 BHC 본사가 지나치게 수익을 챙긴다면서 가맹점들이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죠.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사가 엄연한 사업자인 점주들에게 365일 가게 문을 열도록 사실상 강요했고 가맹점 블랙리스트도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BHC 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직계가족에 경조사가 있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명절을 빼고는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점포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는 압박성 언급도 있습니다. 점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냐. 대놓고 하시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사전에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라. 본사에서 그렇게 압박을 해버리면 위축되거든요. 점주들은 또 본사가 집회에 참여한 가맹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참석한 사람들 표가 사람 얼굴을 이제 파악해서 적어서 제출을 하는 참여한 매장 명, 인원수, 그다음에는 매출, 그다음에는 연수, 요거 4가지 해갖고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라. 영업 강요 의혹에 대해 BHC 본사 측은 계약서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뒤 휴무하라는 취지이지 쉬지 말라는 압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른바 전 정부의 적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 문제는 전혀 차원을 달리합니다. 대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법원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던 이른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주요 사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조율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나 해당 판결들은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경제, 노동, 교육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것들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취임 때부터 국민을 위한 사법부라고 강조해왔지만 이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도 민법의 신해성실 원칙을 근거로 소급해서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판결했습니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월급 노동자인데 사측만 고려한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에서 11월 사이 작성한 문건들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로 분류됐습니다. 이 문건들은 당시 수건사업으로 꼽힌 상고법원을 신설하려던 대법원이 이를 반대한 청와대와의 협상을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들에는 통상임금 판결과 함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사건 등도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KTX 승무원의 정리해고와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을 꼽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판결들입니다. 문건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를 의미하는 VIP와 BH에 힘을 보태왔다고도 적었습니다.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판결과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발언과 180도 다른 내용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그런데 조사단은 법원 행정처 컴퓨터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파일 400여 개를 확보하고도 일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파일의 제목 중에는 세월호나 대통령 퇴진을 뜻하는 하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며 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첨부한 법원 행정처 컴퓨터 안의 주요 파일 목록입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5일 작성됐습니다. 2016년 11월 7일 작성된 하야 가능성 검토란 문건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폭발쳤던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인 2015년엔 BH, 즉 청와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도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 다수의 언론사 보도에 대응한 문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처 컴퓨터에 들어있던 파일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풀어줄 핵심 물증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사단도 이를 확보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파일에 걸린 암호를 일일이 풀어서 확인하거나 판사 사찰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해 410개의 파일을 골라낸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한 건 90개에 그쳤습니다. 세월호나 하야 등이 언급된 파일은 내용을 알리지 않고 목록에만 적어 넣은 겁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 같은 문건들에 대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쓴 것이지 법관의 독립이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방법원의 현직 판사가 410개 파일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조사단 결정에 납득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른 곳도 아닌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이번 사건은 법원이 판사들 성향을 분석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특조단은 법원 행정처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수사권이 없었던 이번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인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연구 모임의 핵심 회원에 대해 발탁성 인사나 해외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등장합니다. 이 문건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지시로 인사총괄 심의관실에서 만든 겁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단순 아이디어였을 뿐 실행되지 않았다는 심의관들의 진술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해당 판사들의 실제 인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기밀이란 이유 등으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 얘기만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은 이미 사건을 배당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고발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수사 사항이 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조사단은 검찰에 요청이 오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예, 오늘도 지역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편차는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이었습니다. 하도 매우 나쁨이 많다 보니까 나쁨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지만 그건 정말로 착각이죠. 이제 한여름을 제외하면 늘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실 한여름이라 해도 괜찮을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흔한 말로 중요한 나란 일도 요즘 많지만 정부가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될 문제가 바로 이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문제라는 주장이 시민들 사이에 팽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뉴스룸은 그동안 미세먼지 실태와 피해를 집중 보도해온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대책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우선 예보입니다. 당장 미세먼지를 없앨 수 없다면 정확한 예보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직접 예보를 만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로 색색의 예보 모델을 저장합니다. 바람 방향을 세세하게 그린 예보에는 예상 시간대도 써넣습니다. 두 아이 엄마 임정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미세먼지 카페에 예보글을 써왔습니다. 두루뭉술한 예보에 지쳐 직접 나선 겁니다. 아이를 오늘 보내야 되는지 안 보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환기를 몇 시에 시켜야 되는지.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 평균치가 기준입니다.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가 보통으로 예보된 지난 4월 29일은 오후 5시부터 밤까지 PM2.5가 나쁨 수준을 넘었습니다. 예보만 믿고 준비를 못한 시민들은 오후부터 속수무책으로 미세먼지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을 키우는 성혜리 씨의 예보글은 하루 조회수가 3,000회를 넘기도 합니다. 각종 사이트와 어플에 흩어져 있는 예보에 습도와 풍속, 바람 방향 같은 정보를 모아 성씨만의 예보와 분석을 만드는 겁니다. 새벽 3시쯤 일어나면 판단하고 원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아이가 학교 가기 전인 오늘을 작성해서 올립니다. 이런 시민들의 수고는 사실 국가기관의 몫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예보는 그렇다면 어때야 할 것인가? 시민들은 적어도 일기예보 수준의 예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세먼지 관련 용어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죠. 윤정식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는 일본 공영방송 NHK 홈페이지입니다. 규슈대학교 연구소에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제공받아 동북아 상황을 향후 일주일 앞까지 알려줍니다. 3시간마다 미세먼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색깔별 그래픽을 활용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환경부도 열흘 뒤까지 대기질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지만 비공개입니다. 혹시 오보가 되면 비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환경공단이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 평균치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보통으로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좋았던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보는 시간대별, 지역별 예보입니다. 이미 민간 어플들도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못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PM10은 예보나 측정을 안 합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PM2.5와 향후 이를 만드는 물질도 예보 중입니다. PM2.5가 훨씬 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행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은 PM10 현재 수치를 보여주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도 PM10과 PM2.5 수치를 혼용해 혼란만 부추깁니다.
전문가들은 몸에 해로운 PM2.5 예보에 집중하고 황사는 따로 때 예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예, 이러다가 미세먼지 상태가 좀 좋아지면 또 갑자기 이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지곤 하죠. 뉴스룸은 그것과 상관없이 즉 공기질이 좋든 나쁘든 정부가 해야 될 대책에 대한 제안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13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주 이 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 날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경고했고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방침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첫 재판에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는 선택적으로 나오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가 직접 물어볼 것이 있을 때만 나오겠다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측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피고인석을 바라보던 정계선 부장판사는 증거 조사와 관련한 출석 여부를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의무가 아닌 권리라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강제로 재판받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를 썼던 시민들이 직접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코피가 나오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는가 하면 폐암에 걸렸다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대진 침대 측이 교환해준 새 매트리스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대진 침대를 구입한 A씨는 얼마 전 라돈 측정을 해봤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0년 이후 제품에서만 라돈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려한 대로 기준치인 148베크렐의 2배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들이니까 당연히 감기는 달고 사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저도 생각해보면 결혼한 다음부터 그렇게 목이 아프고 그랬는데. 폐암 등 암에 걸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얘기는 이거는 담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폐암이다. 2008년에 침대를 구입한 C씨의 가족들도 호흡기 질환을 호소합니다. 애들 둘 다 원인 없는 기관지 앓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 사용한 지 4년 만에 전혀 안 걸렸어요. 대진 침대 측은 라돈이 검출된 제품을 교환해주고 있지만 새로 받은 제품도 믿기 어렵습니다. 교환된 제품을 확인해 보니 기준치보다 한 6배 정도 넘는 위험물질이라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너무 더디니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끼리라도 용달을 단체로 빌려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내일부터 피해 신고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200여 명의 환자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병원은 앞니의 경미한 교정에 쓰이는 치료법을 이를 뽑아 교정하는 환자들에게도 써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투명치과가 최근 환자들에게 처방한 치아 교정기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다른 교정기와 이름이 다를 뿐 동일한 겁니다. 이 치과는 이 교정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며 치아를 뽑은 환자들에게도 적용해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FDA 승인 문건을 확인한 결과 앞니의 경미한 교정에 쓰인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교정기를 개발한 의료진도 발치 환자에게는 쓰지 않을 것을 권유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정 전문의가 사실 지도하는 것이 가장. 환자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차면은 1년만 하면은 교정이 끝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5년 동안 발치 자리가 안 메꿔졌는데. 투명치과 강모 원장은 발치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면 교정이 발치 교정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세요. 이 치과는 열흘 전부터 병원 운영 방식에 반발한 일부 의사들이 그만두며 진료와 휴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치과 환자 200여 명이 간담회를 열고 교정치료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택시기사에게 30분 동안 욕설과 폭언을 쏟아낸 승객들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택시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승객 3명이 택시에 오릅니다. 차에 타자마자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습니다. 담배만 피우면 뭐 불수할 거죠. 담배라는 게. 기사가 거부하자 때릴 것처럼 협박도 합니다. 미신명 들어갔는데 맞아보고 블록 미신명 들어갔는데 맞아볼래요? 기사는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고 있다고 알리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욕설은 더 심해집니다. 급기야 50대 기사의 부모까지 들먹입니다. 정신 못 차려? 끝내 택시 안에서 담배도 피웁니다. 담배 피우시면 안 된다니까요. 야! 너 때문에 담배 껐잖아. 이런 무차별 폭언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 기분을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김 씨는 경찰에 블랙박스 등을 제출하면서 이 승객들을 찾아 모욕죄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아령에 가정용 칼이 떨어졌었죠. 이번엔 의자와 컴퓨터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젠 아파트 앞을 다닐 때마다 자꾸만 하늘을 쳐다보게 생겼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의자를 아래로 던집니다. 주민은 깜짝 놀랍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18층에 사는 47살 조모 씨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의자와 컴퓨터, 운동기구 등 크기도 크고 위험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물건이 떨어진 곳 바로 옆으로는 놀이터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젠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물건을 던진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넘게 물건 던지고 그러다가 아저씨가 난간위에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너무 무섭고 지켜보는 내내 가슴 졸이면서 봤어요. 경찰은 조 씨가 4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혼자 살면서 하루에 물을 수톤이나 쓰거나 밤마다 망치질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 부모와 상의해 조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달 들어 경기도 평택과 충남 천안에서 아령과 가정용 칼이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우연한 사고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과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 전 의원 역시 필요하다면 선거 기간에라도 다시 소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경남지사 선거 여론조사는 드루킹 사건과는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저희 JTBC는 한국갤럽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 외에 제주와 김해을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제주도민에게 지지하는 후보를 물었더니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40.7%, 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34.5%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6.2%포인트였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다만 꼭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적극 투표층에선 원 후보가 42.9%, 문 후보가 35.5%로 원 후보가 앞서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원 후보가 현 제주지사인 만큼 지사로서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물었는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3%,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8%였습니다. 경남에선 1, 2위 후보 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김경수, 김태호 후보 간 차이는 드루킹 사건 초기였던 지난달 조사 땐 오차범위 내였지만 이후 17%포인트로 벌어졌고 이번엔 19.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김경수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경남 김해을에서는 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56.9%로 다른 후보들에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강남구 제곡동의 오피스텔에서 입주민이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는데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비원들은 폭언과 폭행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앉아있는 경비원 뺨을 때립니다. 손을 잡고 막아보지만 이번에는 발길질이 날아옵니다. 재개발 관련 현수막에 자신의 의견이 빠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주민이 다짜고짜 경비원 멱살을 잡습니다. 구석으로 몰아붙이더니 주먹으로 때립니다. 경비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달라고 했지만 도리어 폭행을 당한 겁니다.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는 경비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긴 쉽지 않습니다. 지하에 주민하고 싸워요? 주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청소하면서도 기분 나쁘고 참고 여기는 그거 없네.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주민에게 지시받은 뒤 거부했다가 폭행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될 자리가 없다고 그거를 경비원한테 폭행을 하고 욕을 하고 그 정도는 뭐 다만하고 그거는. 하지만 하소연할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 싫으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뭐 그나마 솔직하도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솔직히 지금 이거 가만두면 내가 끝날라 그래. JTBC 배양진입니다. 네, 2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9살 청년 김모 군이 숨졌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가방에 컵라면을 넣고 다녔던 김 군의 죽음에 많은 분들이 아파했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서준석 기자입니다. 정말 처음 열어봤는데 왜 거기 사발면이 들어있어? 여러 가지 공구들하고 숟가락이 섞여 있어요. 19살 김군이 숨진 날은 생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수리를 위해 혼자 선로에 들어갔다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메트로는 김군이 2인 1조로 근무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책임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사람이 모자랐고 밥 먹을 시간을 아끼며 돌아다녀도 2인 1조를 지킬 수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은 비정규직 차별이 만든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김군 동료들에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걱정했던 김강일 씨는 이제 정규직이 됐습니다. 회사는 김군이 숨진 뒤 비판이 쏟아지자 1,000명이 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좀 더 안전해졌다. 먼저 간 김군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미안한 마음 좀 많이 크죠. 그러니까 걔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지만 청년들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사건으로 목숨을 잃기 전에 사회가 먼저 우리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지금도 제2의 김군 같은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용절감 논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JTBC 서준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지난 24일에 제대한 이찬호 씨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6개월 안에 최대한 빨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씨가 제대한 뒤 6개월 동안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 기간 동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8일 JTBC 보도 이후 이 씨를 지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열흘 만에 26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음악 차트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처음입니다. 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방탄이 미국을 정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미국 빌보드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수상한 지 일주일 만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섰습니다. 모두 한국 가수론 최초의 기록입니다. 한국말로 부른 노래들이지만 앨범 판매량과 스트리밍 실적 등에서 방탄소년단을 뛰어넘는 앨범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새 앨범을 발표하고 열흘 만에 미국 음악 시장을 뒤흔든 겁니다. 방탄소년단은 2015년 말 K-팝 앨범으론 처음으로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밴드를 만든 지 5년 만에 빌보드 최고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로 인기를 끈 싸이와 비교하면 방탄 열풍은 새 앨범이 추가될수록 더 확장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은 미국 시장을 정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명 아티스트의 앨범 위에 저희의 앨범이 있다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에 넘을 수 없었던 또 다른 벽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새 앨범 대표곡인 Fake Love는 유튜브 조회수가 이미 1억을 넘었는데 이틀 뒤 발표되는 노래 순위인 핫 100에서도 상위권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나타난 스파이더맨이 오늘 화제였습니다. 아파트 5층 발코니에 매달린 어린아이를 단 30초 만에 한 청년이 구해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청년에게 파리 시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5층 발코니에 4살배기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옆집에서 손을 뻗어보지만 칸막이 때문에 닿지 않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난간을 오릅니다. 발코니에서 발코니로 올라 5층까지 닿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 난간에 도달하자마자 아이의 손을 잡아 가뿐히 들어올립니다. 지켜보던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소방대원보다 먼저 아이를 구한 남성은 22살의 마무두 가사마. 몇 달 전 아프리카 말리에서 파리로 왔습니다. I like children, so I will hate to see him get hurt in front of me. I ran and I thought of ways to save him, and thank God I scaled the front of the building to that balcony. 가사마의 아이 구조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퍼져 수백만 건 이상 조회됐습니다. 사고 당시 집을 비운 아이의 부모는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사마를 엘리제궁으로 초대하고 파리 시민으로 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 명이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된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다음 달 30일에 열리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감기약 원료로 필로폰을 만들려 한 사위와 장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제약회사 직원 40살 강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강 씨의 장인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신도림동의 한 공장에서 지난 2월부터 필로폰의 원료인 슈도에페드린이 포함된 감기약 등을 이용해서 흰색 가루 660g을 만들어냈지만 마약 성분인 메스암페타민까지 추출해내진 못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 들어가 불자들이 낸 연등값을 훔쳐 달아난 78살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사찰에서 연등값을 받고 있는 관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금 80여만 원이 든 봉투 다발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치매 증상이 있어 훔친 봉투를 집안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말까지 공표할 예정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만 운영돼 실제 과태료를 낸 사례는 없었습니다. 식당 앞마당에 무거운 돌덩이 수십 개가 놓여 있다면 밥 먹으러 왔다가도 발길을 돌리게 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세입자에게 불만을 품은 건물주가 한 조치입니다. 세입자를 위해서 관련 법이 개정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식당입니다. 공사 중인 것처럼 돌덩이들이 마당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돌덩이 때문에 차로는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워서 나와보니까요. 돌덩이들뿐만 아니라 이 옆쪽에는 흙더미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 뒤로는 사람이 움직이기도 어려울 수준의 크기의 돌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마치 유적지를 방불케 합니다. 이 안에는 여전히 식당이 영업 중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당 앞에 돌덩이들이 놓인 건 이번 달 초. 올 초 해당 땅과 건물을 판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했는데 나가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겁니다. 이것도 하나씩 툭툭 늘자 보이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먹어도 먹을 수가 있나. 완전 반말찌기를 하면서 나가라면 나가야지. 차량은 물론 유모차도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8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해왔지만 손님이 끊겼습니다. 못하게 하면 우리가 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장사하지 마라 이거예요. 세입자는 올해 임대료를 이미 지불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집도 구해야 되지. 살림 이거 장사도 지금 뭐 이래가지고 당장 하루 아침에 어디 가고 구합니까? 작년이라도 그러면은 팔 의향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귀띔을 해줘야 우리가 도배도 새로 안 하고. 반면 건물주 측은 세입자에게 미리 퇴거를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 돈 받으면서 올해는 이제 나가야 한다. 얘기를 작년에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열치니까 그냥 이래 했는 거 평상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죄를 치러야 되는 거고. 경찰이 영업방해 등으로 조사에 나서자 건물주는 원래대로 복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한 상가입니다. 벽면에는 고별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이 앞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기도 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이 안쪽에서는 옷가게가 계속해서 영업 중입니다. 상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기존 세입자에게 점포를 비워달란 겁니다.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이번 달 2일에 보낸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에는 20일까지 점포를 비워달라고 써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게는 5개월간 남은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겨울에 장사가 안 돼요. 안 됐다가 이제 봄 시즌에 좀 될 때야. 이때가 될 때예요. 근데 이때 나가라 그러니까. 떠난 점포마다 공사 예정 안내가 붙었고 건물 밖에는 재개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주차장과 통하는 엘리베이터도 공사를 명목으로 막아뒀습니다. 비닐로 쳐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와서 여 상가 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와 지금. 상가 측은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가가 지금 사실 존폐 위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보는 거예요.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하루하루 매상이 중요한 상인들에게 건물주의 요구는 절대적입니다. 이를 이용한 횡포까지 근절할 수 있는 날은 요원한 걸까요?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여는 것이다. 셀트리온, 마침내 바이오의 시대를 열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셀트리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I shall go to Korea. 내가 한국에 갈 것이다. 미국 제34대 대통령 선거일을 열흘 앞둔 1952년 10월 24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해 초까지만 해도 정치엔 발도 디뎌본 적이 없었던 정치 신인이었지만 그가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름 아닌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전쟁의 피로를 느끼고 있었고 이를 간파한 공화당과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쟁의 명예로운 조기 종식을 이뤄내기 위해서 한국에 직접 가겠다고 선언했던 것이죠. 그는 선거에서 승리했고 대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은 훗날 선거는 그날 밤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66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 이런 편지로 시작된 주말 사이의 출렁임은 훗날 남북미 정치사의 또 한 번 매우 극적인 페이지들로 장식될 것입니다. 반전과 반전이 이어졌고 우리는 불과 며칠을 지나면서 앞으로 또 다른 반전이 있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만큼의 내성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이른바 강대국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한반도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눈으로 봤고 그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그의 트위터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왔고 앞으로의 시간들도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66년 전 아이젠하워가 정치권에 등장하기도 전부터 시작됐던 휴전 협상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60번 가까운 지리한 만남이 있었으니 오래된 두터운 벽이 하루아침에 내려앉을 것이란 바람은 애초부터 낭만적 감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직 확실한 것은 무엇도 없지만 Go to Korea, 한국에 직접 가서 전쟁을 마치겠다고 말한 아이젠하워의 그 발언처럼 지난 주말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그 주인공들 역시 우리가 바라는 그 장소에서 만나 그토록 길어질지도 모를 협상의 시간들을 최소한 시작이라도 하게 될 것인가. 알려드릴 사실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말했던 그 발언 Go to Korea는 당시 유행어처럼 관용어가 돼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됐다고 전해집니다. Go to Korea.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제 옆에 임소라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미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에 들어간 상태죠. 워싱턴 쪽에서도 이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정상회담 자체가 취소됐다가 만 사흘도 안 돼서 판문점의 실무자들이 마주 앉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이른바 이제 사업가로서 거래 기술을 익혀온 저서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트럼프가 한반도의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임소라 기자와 함께 뒷얘기를 중심으로 잠깐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한 20년 전에 정확하게 19년 전인가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바로 북한하고 관련해서 현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뭐랄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1999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그해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발언이 있습니다. 예. 잠깐 보시죠. First, I'd negotiate. I would negotiate like crazy. 예, 미친 것처럼 협상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군요. 맞습니다. 군사적 해법보다는 협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예. 북한과 마주 앉아서 협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북한과의 협상 기회를 갖기를 강하게 희망했습니다. 예. 그나저나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게 또 놀랍기도 합니다. 아무튼
결국 아주 오래전부터 트럼프의 경우에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었다. 물론 뭐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그 사람의 생각과 지금 상황이 아무리 비슷해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아무튼 좀 뭐랄까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이 좀 놀랍긴 합니다. 지난주에 그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했을 때 바로 이게 이제 협상 전략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이게 아마 그 책에도 기술되어 있는 그런 협상의 기술 뭐 이런 것하고도 연관지어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분석의 근거로 많이 인용이 됐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이란 책이죠. 예. 자신의 사업 노하우를 집약해 놓은 이 책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마디로 테이블에서 언제 일어설지를 명심하고 있어라 이렇게 썼는데 예. 이걸 두고 미국의 한 매체가 트럼프가 이 기술을 대북 협상에도 쓴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지난번에도 이렇게 상황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기 전에도 자기는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아마 이 책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문제는 한번 일어나는 척하는 것인데 싱가포르에서 회담하다 일어날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 예. 뭐 어느 경우에든 이런 전략은 통할 수 있는 것일 테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런 기술의 결과까지 예상을 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북미 정상회담 준비는 굉장히 순조롭게 빠르게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성김 대사에게 이 실무 접촉과 관련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필리핀 대사를 이 북미 접촉 준비 과정에서 투입을 한 건데요. 예. 사실 이 성김 대사가 실무 경험이 풍부하긴 합니다만 필리핀 대사인데다 주로 대북 정책 전반을 담당했던 때가 전임 정부인 오바마 행정부 때였던 그렇죠. 네,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당 집권기 때 핵심에 있다가 지금은 대북 업무에서 잠깐 떨어져 있는 인사를 데려다가 비핵화 로드맵을 짜게 맡긴 겁니다. 예. 네. 하지만 이런 선택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래 기술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11가지나 되는 기술 가운데 이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는 부분을 보면요. 예. 나는 유연한 자세를 유지한다거나 일단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최소한 대여섯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추진시킨다라고 써놨기 때문입니다. 예. 얘는 뭐 등소평식으로 얘기하면 흥묘백묘론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네. 예. 오늘 성김 대사와 친구인 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네, 성김 대사에 대해서 철저한 미국인이다. 그가 철저히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이란 걸 미국 정부도 잘 알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경력 불문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중책을 맡기는 게 트럼프 스타일이란 분석입니다. 예. 거래 기술, 지금 그 임소라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최근에 트럼프의 선택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다만 그것이 이제 미국 자신의 나라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운명까지 결정하는데 이른바 이제 거래 기술, 비즈니스적 마인드로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우려, 불안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비록 2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적성국 북한의 정상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2시간은 대한민국은 불안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정상회담 때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이양하지 않아서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도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양하지 않은 건 맞습니까?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네. 청와대와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누구에게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북측에 있는 동안 만에 하나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게 이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후임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양을 한다는 것 자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권리 또는 사고 시의 권한 대행을 정해놨는데 대통령 다음에 총리, 그 뒤에 경제부총리 등의 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방북한 걸 권리나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권리는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 사임 또는 탄핵 확정 등의 경우입니다. 사고는 직무 수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군 통수권의 개념은 단적인 예로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을 지휘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지난주에 이걸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관건인데 네. 청와대와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통신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북측에 있었지만 군에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리도 사고도 아니라면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2000년하고 2007년 때는 어땠습니까? 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2박 3일씩 평양에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통신이 잘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군 통수권을 국무총리에게 대행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대행한 적은 2017년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대통령 권리 상태여서 황교안 전 총리가 맡았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2시간 동안 안보가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주장도 좀 볼까요? 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직접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군사분계선 넘어갔을 때 다 전부 비상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 군은? 지휘란 그 작전 지역과 합참과 국방부는 전부 다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해당 지역에 경계령을 내렸는데 4.27 정상회담 때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전군 경계령. 전군 경계령은 안 내렸습니다. 4.27 그 정상회담 때 네. 똑같은 형태로. 그래서 4.27 때도 안 내렸어요? 그때는 그 1군단 지역에 경호계획과 그 경비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 통수권 이양이란 표현이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이걸 쉽게 인용해서 쓰면 안 되는 거군요. 권한 그렇습니다. 대행이 정확한 표현이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은 유사시에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지시를 했는데요. 네. 이번 방북 때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풍계리의 사람들로 잡았습니다. 기자들이 갔다 왔죠?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온 기자들이 오늘 외교부에서 공동 취재단으로 갔다 온 기자들이 외교부에서 다른 기자들에게 본인들이 보고 느낀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동 취재진을 안내한 북측 관계자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의외로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드루킹 사건도 알고 있었고요. 한국에 미투 운동이 일어난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인지 북측 관계자들은 이 취재단 속에 여기자가 있었는데 남 기자들과는 악수를 했는데 여기자와는 악수를 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었다고 취재단에서 전했습니다. 일부러 안 했다고 합니까? 그 여기자가 듣기로도 일부러 두 번의 악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하지 않아서 조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아무튼 한국 소식은 잘 알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북측 관계자들은 사실 평양에서 풍계리로 갔었는데요. 맡은 업무는 남측 정보를 파악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요. 특히 다음 달에 있을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북측 관계자가 한국 기자들에게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는 모 후보가 되겠지요? 라고 묻기도 했는데요. 마치 국내 정치 상황을 잘 아는 듯한 분위기였고요. 예.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있던 날 저녁에 지난 24일 밤에 우리 시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다는 그런 그랬죠.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예. 당시 북측 관계자들도 이 소식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산에 돌아온 뒤 취재단이 노트북을 통해서 관련 뉴스를 살펴보자 이 뉴스를 같이 보고 싶어 했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는 변덕이 좀 심하지만 기대를 갖고 있다. 이건 북측 관계자들이요. 예. 그리고 볼턴 등 강경파가 혹 득세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공동 취재단이 저 핵실험장 그 폐기 이걸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좀 아까 한 얘기도 뭐 관심을 가지만 그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는 기자단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 일단 북측 주장으로는 여러 번의 폭발이 있으면 그 안에 갱도 내부에도 폭발이 있기 때문에 안쪽까지 깊숙이 다 폭파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기자단이 보기에는 몇 번의 폭발이 있긴 했지만 안쪽을 보진 못해서 장담할 순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는 이제 사찰과 검증을 통해서 밝혀야 되고요. 오늘 자리에는 핵 관련 전문가도 나왔는데 사실 육안으로 또는 영상으로 핵 폐기장이 완전히 갱도 안쪽까지 다 폐쇄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차피 예. 나중에 검증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 또 당시 일부 보도에 북측 기자가 갱도 앞 개울가 물을 마셔보라. 방사능 오염이 없다. 폭파하기 전에. 예. 남측 기자에게 마셔보라라고 권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비하인드가 나왔었는데 그러자 남측 기자가 북측 관계자에게 그러면 당신이 먼저 마셔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치 마시는 것처럼 개울가로 갔다가 마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뭐 자기도 안 마시면서 왜 남측 기자들한테 마시라고 그럽니까? 예. 근데 뭐 그 방사능 오염 여부를 떠나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거기서 마시는 것도 좀 그렇고. 핵실험장 바로 옆 개울물을 마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너무 빠른 입장 변화로 잡았습니다. 이건 뭐 누구 얘기입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 얘기는 아니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일단 관련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판문점에서 열렸던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어제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남북 정상회담 쇼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누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사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어제 말한 일이 없습니다. 예. 단호한데요. 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자 기자가 어제는 쇼라고 하지 않았냐 예. 묻자 나는 어제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니 어제 그러니까 그제 홍 대표가 관련돼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어제 저 발언을 했기 2시간 전에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어제 갑자기 문 대통령이 또 쇼를 시작하는 바람에 오늘 당에 가서 예. 어제 한 얘기가 아니라 2시간 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 셈이 됐지만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예.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 회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입장은 갈팡질팡 하는 좀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변인이 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태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처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자 너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가벼운 처신이다라고 그제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관련된 부분도 기자들이 홍준표 대표에게 묻자 그거는 정태욱 대변인의 단독 생각이다라고 또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 대변인의 입장도 대표와 다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뭔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했고요. 예. 또 그 전에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위해 만나는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처음에는 쇼라고 했다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럼 일단 만나봐라 했다가 지난 24일 회담을 취소하자 그것 봐라 했다가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이제 갈팡질팡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한미 동맹을 우선순위에 놨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입장, 회담에 대한 입장이 계속 급변, 상황에 따라서 변했기 때문에 이 속도를 자유한국당이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예. 아무튼 좀 그 며칠 동안 좀 복잡했는데
예. 그렇죠? 박성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일목요연하게 그 상황이 들어오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어색했던 2분 20초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서울경찰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한진그룹 갑질 내용인데요. 포토라인에 2분 20초가량 섰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는데 그 시간을 잠깐 보면 2014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회한 때 약 2분 정도 포토라인에 서 있었고요. 예. 조현민 전 전무는 1분, 그다음에 어머니인 이명희 제사진은 20초 정도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뭐 크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참 세모녀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런 사진으로 나오는 것도 거의 볼 수 없는 드문 일이긴 하네요. 예. 특히 대기업 그룹가에서 흔치 않은 예. 모습입니다. 근데 뭐 멘트는 다 똑같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죄송합니다 7번, 또 성실히 조사받겠다 5번 이렇게 예. 했는데요. 잠깐 보면 기자들이 이것저것 물어봐도 앞서 얘기한 두 가지의 질문만을 하자 본인도 약간 지루하다는 듯이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잠깐 답변 중에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약간 뒤가 늘어지면서 상투적인 답변으로 좀 해석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저거는 아마 변호사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예. 저기서도 함부로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신한테 불리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 코치 다 받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모녀가 상당히 똑같은 답변들만 했는데 같은 변호사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기자들도 똑같은 답변만 나오자 뭘 질문해도 똑같이 답변하자 이제는 뭘 질문할까 하면서 상당히 좀 어색한 시간이 가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약 6, 7초간 기자들도 묻지 못하고 이명 이사장도 답변하지 않는 어색한 침묵의 시간도 지나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성실히 임했는지는 답변처럼 임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중부지방에는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예. 끝나고 나서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국제부의 백종원 기자, 이한주 기자가 지금 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